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곽경환입니다. 먼저 이렇게 또 전문가분들 모시고 또 앞으로의 전문가가 될 학생들 앞에서 또 이런 포럼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앞에 두 분께서 지금 국가와 그리고 강원 지역의 관리를 말씀해 주신 만큼 저는 좀 오늘 이후에 이루어질 토론을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메시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강원 지역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들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한계가 명확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한계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수도권과 강원 영서권을 좀 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 페이지를 먼저 좀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수도권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강원 영서 지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분절된 지역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람과 공기 이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강원 지역에 배출되는 많은 배출 오염물질, 특히 아까 수송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수송 부분은 특히 주말에는 많은 차량들이 서울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넘어옵니다. 그런데 배출량으로 잡히지 않죠. 예, 등록 차량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업체 수가 늘어난다고 발표해 주셨는데 수도권이 규제를 하면은 그 풍선 효과로 강원 지역에 이주해 오는 업체들이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강원 지역을 규제하지 않으면은 그런 효과가 같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오늘 좀 주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인데 수도권에서 전구 물질들이 배출되면은 그게 수송이 돼서 강원 영서 지역에서 미세먼지나 오존이 되거나 또는 직접 수도권에서 배출돼서 생성된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서 영서 지역으로 넘어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역들을 우리가 같이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오늘 저의 결론을 먼저 지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목에 유역관리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은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김범철 교수님께서 워낙 이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야이시기도 하고요. 강원시의 하천으로 물이 모여드는 주변 지역을 하나의 유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 낙동강 유역, 영산강 유역 이렇게 유역으로 보는데요. 이 유역 단위로 관리하는 이유는 이 유역 안에서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단위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역 관리의 기본 방향을 보면은 뭐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된다. 수자원은 공평하게 이용해야 된다. 또 유역 단위로 유기적으로 연계 관리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지만 이런 유역 환경청들이 존재를 하고 다음과 같은 각 4대강의 유역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역 관리를 바탕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수질 오염 총량 제도인데요. 목표 수질을 정해놓고 그 유역 안에서 얼마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오염물질 총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총량을 각 소유역별로 할당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만큼만 배출하면 돼. 그러면은 그 할당량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할당 부하량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고 목표 수질에다가 기준 유량을 곱한 값이 이 할당 부하량이 됩니다. 이렇게 수질 오염을 총량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장점이 바로 이렇게 분명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규제의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출 총량만 지키게 된다면은 목표 수질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염자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에서 많이 배출해도 상류는 깨끗한 물을 쓰고 하류는 자기가 배출하지 않았는데 하류에서는 더러운 물을 쓰고 이런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수질오염 총량 제도를 이제 물관리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허용 오염 총량이라는 것을 이제 수질 모델링을 통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매우 어렵고 또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점 때문에 아직도 좀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허용 한도가 정말 나한테 할당된 것이 합리적이냐라는 그런 문제의 소지는 아직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 관리를 갑자기 말씀드린 이유는 대기도 이런 개념을 좀 적용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 관리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기 유역이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이제 이것도 최근에 나온 개념은 아니고 1960년대에 처음 제시된 개념이고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 변환, 그다음에 기상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서 시공간적으로 유사한 대기질을 보이는 지역을 우리가 대기 유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영어로는 에어쉐드라는 말을 쓰죠. 실제로 이 개념을 적용해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제시한 논문이 있습니다. 1970년 논문에 보시면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얼마고 우리가 농도를 얼마만큼 줄여야 되니까 배출량을 이만큼 감축시켜야 됩니다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표가 바로 그 계산량인데요. 지금 현재 파티큘레이트가 128 마이크로그램인데 이거를 1975년에 75 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추고자 한다. 그러면은 배출량을 지금 300 밀리언 파운드인데 이거를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지 이 계산을 했던 논문입니다. 실제로 이 콘이라는 분은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대기 환경 분야의 분이 아니고 경제학자인데 단순히 이렇게 박스 모델링의 개념으로 계산을 했던 결과이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이제 대기가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양이 배출과 유입이 있을 것이고 나가는 양은 침적과 유출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될 수 있지만 이거는 이 당시에는 고려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값을 가지고서 농도를 계산했을 때 배출을 얼마나 시켜야 되는가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최근에 이런 개념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칸이라는 분의 논문이고요. 영국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 마찬가지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수송 영향이 일어나는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정리한 논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럽도 상당히 작은 그리고 인구가 많이 사는 도시들이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디까지를 하나의 유역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대기질 유역 관리의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의 풍계를 보고 주요 배출원들이 여기 위치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관리하고 싶은 지역을 지정을 하면은 여기까지가 대기질 유역이다라는 것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닌데 왜 그동안은 그걸 못했을까? 그런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관리는 이런 도시 혹은 행정구역 단위의 관리입니다. 이런 도시나 행정구역 단위의 관리에서는 배출 규제를 이제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되고요. 개별 배출원 단위로 너네는 얼마 혹은 배출 농도는 얼마로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대기 오염 형태를 국지 오염 형태로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런던 스모그와 같이 그 지역에 많이 배출이 되면은 그 지역에서 오염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가정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 단위로 동일 행정구역 안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 물질은 주로 1차 배출 물질을 위주로 이제 낙스, 삭스, 그다음에 TSP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수단으로서 아까 TMS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배출 농도를 가지고서 감시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오염원을 중심으로 지금 1, 2, 3종 사업장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유역 단위의 관리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출 규제 단위가 이 소유역별의 총량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서 얼마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장에 속한 유역에서 얼마가 나왔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대기오염 형태도 국지오염이 아니라 광역오염 형태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배출한 물질이 그 도시에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넘어가서 오염을 시킨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 유역으로 지정된 동일 권역 내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차 배출뿐만 아니라 2차 생성 물질까지도 관리할 수 있다는 개념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 수단도 우리가 배출 농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 농도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현재 대기환경 기준과 같은 기준을 설정해서 그 농도를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액션 플랜을 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 농도를 맞출 것이냐를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점오염원 중심의 관리가 아니라 모든 오염원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이걸 못하느냐? 앞서 제가 수질 오염 총량 제도를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넘어가는지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이게 법적으로 이제 과징금이라든지 아니면 부과금의 형태가 되려면은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시행 단계까지는 못 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래도 좀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발표를 해주신 내용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제도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 4월부터는 이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에 총량을 설정을 해서 그 사업장마다의 할당량이 지금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는 연도별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을 받게 되고 내가 만약에 그거보다 적게 배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남은 잔여 배출량을 팔 수도 있고요. 나는 초과해서 배출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다른 업체 거를 사올 수도 있는 이런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배출권 거래 현황을 보니까 수백 개 업체가 실제로 이 배출권을 주고받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에서 권역 내에 배출 허용 총량 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유역 단위의 관리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장에만 지금 적용하고 있어서 모든 배출원에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게 한계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대상 오염물질이 낙스사스 TSP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물질들, 뭐 CO라든지 아니면 VOC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물질은 전혀 관리를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권역이 PM2.5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대부분의 경기도, 일부 시군을 뺀 대부분의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중부권은 충남과 충북, 일부 전북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남부권은 전남 위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동남권은 경상도 위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역 단위의 관리가 아니라 행정구역 단위의 관리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모양 자체도 배출이 많은 지역을 이렇게 이었다 보니까 바로 옆인데도 권역이 아닌 곳도 존재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 단계 과도기적인 그런 지금 관리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유역 관리를 저희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나라 현황이 어떤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몇 가지 선행 연구들과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했던 연구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경대학교 최현식 교수님 연구팀에서 했던 연구 결과인데요. 우리나라의 462개 대기오염 측정망을 분석을 했던 결과를 보니까 고농도 사례 시에 크게 3개의 패턴이 나타나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서해안 위주로 고농도가 나타나는 패턴, 하나는 수도권과 충남 영서가 고농도가 나타나는 패턴, 또 하나는 이렇게 중부지방 위주로 고농도가 나타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면은 수도권이 수도권만 관리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과 서로 공기가 오가는 이런 상황까지 같이 관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자료고요. 그래서 저희 단장님도 계시지만 한참 초미세먼지 사업단에서 우리는 호흡 공동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망 자료가 아니라 이제 모델링 자료로도 그런 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제 아주대 김순태 교수님께서 대기환경 학회지에 시리즈로 한 8편, 9편 내셨던 논문 중에 일부입니다. 먼저 이제 경기도를 보면은 경기도가 국외에서도 유입되지만 서울과 왔다 갔다 하고 인천과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호도를 서로 이렇게 비교 분석한 결과이고요. 그때 모델은 이제 피셋을 쓰기 위해서 케맥스라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강원도 지역인데요. 강원도의 연평균 농도 중에서 6.6%가 경기도에서 왔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이면은 대략 한
1. 몇 정도는 경기도에서 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경기도에서 넘어온 양이 적지 않다라는 걸 먼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각각의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영향이 일어나는 지역이 이제 춘천, 홍천, 여기가 인제까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월과 원주까지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걸 또 성분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설페이트는 많이 안 갑니다.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설페이트는 서울에서 배출되면은 서울에서 그 삭스가 배출되면은 그 주변에 바로 미세먼지가 반응해서 기여를 하는데, 반해서 이제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낙스가 배출된 다음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수송이 되면서 강원 지역에서도 나이트레이트가 생성되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을 보면은 역시 춘천이나 원주, 홍천, 이제 횡성 정도가 그 권역에 해당이 됩니다. 인천광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인천에서 배출된 물질에 의해서 PM2.5 농도가 얼마나 증가했는가에 대한 기여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강원 영서 지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대략 서울에서 한 0.5 마이크로, 그다음에 인천에서 또 0.5 마이크로그램,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1. 몇 마이크로그램 정도, 총 합해서 한 2에서 3 마이크로그램 정도는 수도권의 영향이다라는 것이 이 모델링의 결과였습니다. 연평균 기준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자체 연구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이제 당시에 이종범 교수님께서 연구 책임자였었고요. 그때 강원도에서 나타나는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넘어왔을까를 기여도로 나타낸 자료인데요. 당시에 2019년 10월에 여기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그런 자료입니다. 이제 타이틀을 보시면은 춘천 원주시 기준으로 봤을 때 국외가 72.6%, 국내 수도권이 17.9%, 강원도 자체가 9.5%. 그러니까 강원도 자체 배출 기여보다 국내 수도권 기여가 더 높다라는 결과가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고농도 일로만 따로 떼서 놓고 보면은 여기가 빨간색이 수도권이어서 이 수도권의 기여가 강원도 자체보다도 더 많다라는 게 당시의 결과였고, 이게 좋게 말하면 이제 수도권과 협력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 이제 강원도 자체 노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좀 잘못 좀 얘기가 진행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음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학생들과 연구를 했던 결과도 일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오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에서 오존이 나타나는 그 발생 시각과 춘천에서 나타나는 발생 시각을 비교해 보면은 서울보다 춘천이 훨씬 더 늦은 시간에 높은 농도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연간 자료로서 분석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도로 표현해 보면은 서해안에 가까울수록 오존이 좀 빨리 고농도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오존이 좀 늦은 시간에, 저녁 시간까지도 이렇게 고농도로 나타나는 패턴을 나타낼 수 있었고요. 이걸 이제 특정 사례에 대해서 모델링으로 연구했던 결과인데요. 인천에서부터 춘천 라인으로 이렇게 북한강 라인으로 쭉 하나 선을 긋고요. 그다음에 인천에서 원주까지 뭐 남한강까지는 아니지만 이쪽 남쪽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보면은 이제 오존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풍화 지역으로 넘어가는 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사례의 경우이긴 하지만 수도권에서 배출된 전구 물질이 이 상층에서 오존으로 형성이 된 다음에 이게 잔류층을 통해서 풍화 지역으로 넘어온다라는 논문을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사업단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미세먼지 오염 발생 특성을 이렇게 측정망 자료로 분석을 해본 결과 아주 고농도시에서는 국지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에 상위 50%나 상위 25% 정도에서는 춘천이나 가평이나 양구 이쪽이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같이 보이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북한강 수계를 따라서 뭔가 공기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이렇게 대기환경연구소나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참여했던 연구진의 측정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권역과 어떤 권역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기 CC가 춘천이었는데요. 춘천의 결과랑 가장 비슷한 영향을 나타냈던 게 이 서울과 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 측정, 4차 측정, 5차 측정 결과를 모두 보시면은
서울에서 고농도가 나타난 뒤에 한 두세 시간 뒤에 춘천에서 고농도가 나타났고 그 상관계수는 낮지 않더라라는 결과가 매 측정 결과마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시차를 가지고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 이동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조금 요약을 하자면 지금 대기관리 권역은 행정구역 단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더 광역적인 유역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존과 미세먼지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좀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고려해야 대한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유역 경계냐, 이게 좀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구는 빼줘, 우리 시구는 넣어줘, 이렇게 해서 정할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권역이라고 해서 똑같이 규제를 하면은 우리는 피해 지역인데 또 규제까지 받네, 이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 지역과 이제 수송 및 생성에 의한 영향 지역을 구분을 해서 수계 관리할 때도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 관리하듯이 이렇게 어디에서는 피해가 일어나니까 지원해주고 어디에는 배출이 많이 일어나니까 규제를 하고 이런 좀 차별화된 정책이 도입이 됐으면 하는 것이 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안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나눠봤을 때 단기적인 목표 한 2가지,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목표로는 유역 범위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거는 지금 2019년 이후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지금 AQMS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년치 정도 자료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유역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수년간의 배출량과 그 다음에 모델링 결과로 확보한 수송량 자료를 저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작년 2020년도 기준으로 지금 재산정 결과를 발표를 했고 상당히 정확도가 개선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에서도 역시 그 계절관리제를 5개년 동안 하면서 모델링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개년 정도는 지금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자료를 가지고서 어디까지 유역을 설정해서 어디를 허용 총량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는 그러면 그 유역 내에서 각 오염물질별로 총량이 얼마냐, 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공기가 잘 순환될 때는 좀 많이 배출해도 되고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을 때는 좀 적게 배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량을 산정하는 것이 상당히 과학적이면서도 좀 고도의 논의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배출량 자료나 모델링 결과의 신뢰도 확보가 좀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있어야지 그걸 우리가 따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유 유역별로 나눈다고 하면은 그걸 이제 배출량을 소유 유역별로 할당을 한 다음에 감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점오염원 위주의 감시 체계로는 그걸 다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측 기반의 배출량을 산정하거나 관측 기반의 그 유역의 총 배출량을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어떤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려면은 지금 여기 계신 많은 학생분들이 전문 인력이 되셔서 직접 현장에 가서 일을 해주셔야 될 텐데 그런 전문 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장기 목표 하나로 넣었습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당장 이루어질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논의를 이제 좀 시작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